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84편 대야성 전투와 김춘추의 분노. 신라 선덕여왕 5년 3월 조정 대신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대왕 마마의 환우는 아직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요. 아직 차도가 없으니 걱정이죠. 이거 큰일이 아닙니까? 아니, 용하다는 의원을 수소문내서 약을 써보지 그랬습니까? 그렇잖아도 자칭 타칭으로 명이라고 소문난 의원들을 불러다가 진맥을 하고 약을 써보았으나 별무효과였습니다. 승려를 대궐로 불러서 기도를 해봤지만 그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승려 한 사람이 대궐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해결될 환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정성으로 부처님이 감흥을 하시겠습니까? 부처님에 대한 정성이 모자라서 대왕 마마의 환우에 차도가 없다는 게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왕실의 원찰인 황룡사에다 승려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고자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고자를 베풀어야 해야지요. 자, 그러면 그 대왕 마마께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고자란 이름난 고승 100명을 초빙하여 설법하는 대규모의 법회를 일컫습니다. 이 백고자에서 선덕여왕은 100명의 백성이 새로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백고자를 열고 나서 선덕여왕의 병이 나았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덕여왕이 황룡사 바로 옆에다 향기 나는 임금의 절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분황사를 지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선덕여왕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찰이나 마찬가지인 분황사를 놔두고 황룡사에서 대대적으로 백고자 행사를 가진 것을 두고 이제 선덕여왕이 신라의 불교 세력을 자신의 후원 세력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음을 입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애국어대 권덕영 교수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고자는 사실 진흥왕대의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선덕왕대도 이런 행사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하대에 가면은 뭐 흥각왕대라든지 정강왕 이럴 때도 백고자를 실시를 합니다만은 성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해서 그 불러 모은 성녀들 그리고 그 성녀 세력들 그게 바로 선덕왕의 후원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일상적인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뭐 왕이, 여기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이 아파서 이런 행사를 했고, 또 나라가 어지럽고 뭐 어수선할 때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왕의 몸이 불편할 때면 왕실의 원찰에서 의례적으로 열었던 행사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선덕여왕의 즉위 과정을 소개할 때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선덕왕 직위삼사라는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죠. 선덕여왕이 워낙 총명하고 예지력이 뛰어나서 자신의 재위 중에 장차 일어날 일 3가지를 미리 예언하여 알아맞혔다는 뜻입니다. 그 3가지 중에서 맨 처음 알아맞힌 것이 당나라에서 보내온 모란꽃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그 꽃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여 적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알아맞힌 2번째 사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겨울철에 옥문지에 개구리들이 모여들더니 사나이를 두고 시끄럽게 울어댔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왕에게 물었다. 대왕 마마, 지금이 한겨울인데 옥문지에서 개구리들이 울어대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소란 떨 것 없소이다. 각간 알처는 들어오라. 예, 대왕 마마. 과인이 정예군사 2천을 내어줄 터이니 각간 필탄과 함께 지금 즉시 출동하여 여근곡으로 진격하도록 하라.
대왕마마, 여근곡으로 출격하라 하시었사옵니까? 그곳 군영에서 파발이 오지도 않았고 어떤 징후가 있다는 보고도 받지 못하였사온데 어찌하여 2천 병사를 이끌고 나가라 하시옵니까?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적의 군사들이 있을 터이니 즉시 출동하여 무찌르려 하지 않는가? 예, 대왕마마. 두 명의 각간이 각각 1,000명씩의 군사를 이끌고 서쪽 교회로 가서 물었더니 부산 밑에 과연 여근곡이 있었고 백제 군사 500명이 숨어 있었다. 백제의 복병이 저 여근곡 골짜기에 숨어 있다. 신라군은 진격하라! 신라군은 기습을 단행하여 백제 군사 500명을 한꺼번에 잡아 죽였다. 백제 장군 우소가 남산곡의 바위돌에 숨어 있는 것을 포위하여 쏘아 죽였다. 또한 지원하러 온 백제 군사 1,200명도 역시 습격하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군이 숨어 있었다는 계곡을 여근곡이 아닌 옥문곡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슬옥자에 문문자를 쓰는 옥문지라는 연못에서 한겨울인데도 개구리가 울었다는 얘기인데 옥문은 여성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선덕여 왕은 장수에게 군사를 내어주며 당장에 옥문곡 혹은 여근곡이라는 골짜기로 출동하라 했는데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백제군이 그 골짜기에 숨어 있어서 쉽게 무찌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근곡의 여근 역시 옥문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신하들이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겠죠. 대왕마마, 어찌하여 개구리 우는 모습을 보시고 멀리 서쪽 여근곡에 백제군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사옵니까? 그러자 선덕여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옥문지의 개구리들이 성난 모습을 하고 울고 있었는데 그 성난 개구리의 모습은 영락없는 병사의 모습이었소. 옥문이란 여자의 생식기를 일컫는데 여자는 본시 음이요. 그 빛은 흰 빛이니 흰 빛은 곧 서쪽 방위를 나타내지 않소. 그러므로 서쪽 여근곡에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가면 필경은 죽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적병을 쉽게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렇다면 숨어있는 백제 군사를 물리쳤다는 여근곡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산이 경주시 서면 하지산이라고 하는 산이 그 당시 부산입니다. 그리고 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여근곡은 지금 건천이죠. 경주시 건천읍에는 그 단석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북쪽 기슭에 해당하는 곳인데 우리가 대구에서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오른쪽에 건천 인터체인지 이르기 전 오른쪽에 여근곡이 보입니다.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건천읍에 있는 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여성의 성기 모양을 한 여근곡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역시 여성의 성기 이름을 딴 옥문지라는 저수지에서 개구리가 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백제 군사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알아맞혔다는 얘기죠. 영남대 김정숙 교수 얘기입니다. 옥문지와 여근곡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옥문지가 영묘사 옥문지거든요. 영묘사의 연못이에요. 옥문지라는 연못이. 거기서 개구리가 울고 있으니까 군사를 파견하면서 여근곡이라는 곳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서 갔더니 거기 있더라. 그래서 이제 군사가 있고 그 위에 연결해서 성이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산성이 있어요 또. 이제 그런데 왕이 직접 해석을 하잖아요.
옥문이라고 하는 것, 그 저기 구수록자의 문문자를 쓰는데 그게 여성의 그 문이기 때문에 여근곡이라는 곳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이 그런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기록대로라면 이 여근곡 혹은 옥문곡 전투에서 백제군이 패배를 당했다는 것인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들춰보면 이렇습니다. 백제무왕 37년 5월에 왕은 장군 우소에게 명하여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신라의 독산성을 습격하게 하였는데 우소는 옥문곡에 이르자 날이 저물었으므로 말 안장을 풀고 군사들을 쉬게 하였다. 이때 신라 장군 알천이 군사를 거느리고 몰아쳤다. 우소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활을 쏘며 항전했으나 화살이 다 떨어져 사로잡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도 올라 있을 뿐 아니라 우소라는 백제 장수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전투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옥문곡 혹은 여근곡이 지금의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것이라면 당시에 백제가 그렇게 깊숙하게 쳐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경상남도 합천에도 옥문곡이라는 지명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투가 벌어졌다는 옥문곡이 합천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경주 일대가 아니고 건천이라든지 뭐 그 근처가 아니고 지금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이 옥문곡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꽤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 옥문곡하고 건천에 있는 여근곡하고를 관련시켰느냐 하면은 이 옥문이라는 거하고 여근이라는 게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같은 뜻이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관련시켜 가지고 여근곡 설화가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동일시해 가지고 지금은 그 옥문곡과 여근곡이 같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더 아마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 인근에 있는 영묘사라는 사찰의 연못 이름이 옥문지였고 도성인 경주 인근에 여근곡 혹은 옥문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으며 백제와 싸워 이겼던 경남 합천의 골짜기 이름이 하필이면 옥문곡이었다는데 착안해서 그런 지명에다 여왕을 연결시켜서 한 편의 설화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설화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는 사건이 있었겠지만은 그 옥문 그 경주 영묘사에 있던 그 옥문지 그리고 옥문곡, 여근곡 이 세 개는 각기 따로 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덕여왕의 그 신통력이랄까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그 삼국유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성이 여성에 들어가면 뭐 죽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거. 결국은 이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강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겠죠. 대내적으로는 여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귀족들에게 선덕여왕은 그만큼 뛰어난 임금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백제를 향하여 여왕이라고 얕보고 섣불리 도발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옥문곡 설화가 탄생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왕마마, 소승 대왕마마의 칙명을 받고 서방에 들어가 널리 불법을 구하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선덕여왕 제위 5년 신라의 한 승려가 불법을 구하러 당나라로 떠납니다. 우리가 자장법사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선덕여왕 12년에 다시 신라로 돌아옵니다. 삼국유사에는 자장의 출신 성분에서부터 승려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당나라에서의 수도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승려 자장은 김씨인데 본래 진골 무림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가 부처님께 축원하여 자장을 낳았는데 석가의 탄신일과 같은 날 태어났다. 부산외국어대 권덕영 교수 역시 자장이 신라의 불교를 흥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선덕여왕에게는 가장 든든한 불교계의 후원자였다고 분석합니다. 신라 불교를 흥룡시키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선덕왕대 주로 활동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제 왕실 계통의 진골 출신입니다. 진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덕왕 때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속명은 선종랑이라고 하는데 소판 무림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이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감흥을 하고 또 장안의 그 성광별원이라는 데 머물면서 당태종으로부터 아주 두터운 은혜를 받습니다. 대외적으로 당나라에 도움이 절실했던 선덕여 왕으로서는 당태종의 각별한 관심을 받던 자장을 불러들여서 곁에 두고 조언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당태종에게 자장을 보내주도록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조정에서 자장에게 불교계의 최고 승직에 해당하는 대국통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승려들을 관리하는 모든 임무를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제위 7년 10월 이번에는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대왕마마, 북쪽 변방의 군영에서 급한 파벌이 당도하였사온데 고구려군이 우리의 칠중성을 침공하였다옵니다. 고구려군이 칠중성으로 쳐들어왔다 했는가? 그래서 지금 어찌 되었단 것인가? 고구려군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산곡간으로 도망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방치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장군 알처는 들으라. 예, 대왕마마. 지금 곧 군사를 이끌고 칠중성으로 가서 고구려군을 무찌르고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알처는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군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 크게 무찌르고 수많은 무리들을 참획하였다. 알처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다시 모여 살게 하였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침공했다는 칠중성은 어느 지역일까요? 지금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이죠. 거기 가막산 주변의 산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칠중성은 원래 이제 고구려 땅이었죠. 고구려 땅이었다가 진흥왕대 신라에게 이제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칠중성을 고구려가 공격한 이유도 아마 넓게 보면은 고토 회복이라 그럴까요? 남진 정책의 하나 일환으로서 옛날 신라에게 빼앗긴 그 애땅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감행된 게 이 칠중성 전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진흥왕대에 신라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한 고구려의 고토회복 시도는 이후에도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죠. 그건 그렇고 삼국사기 신라본기 서기 639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선덕왕 8년 2월에 하슬라주를 북소경으로 만들고 사찬 진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수비하게 하였다. 여기서 작을 소자에 서울 경자를 쓰는 소경은 글자 그대로 작은 수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경을 설치했다는 하슬라주는 지금의 강원도 강릉입니다. 신라는 이미 서기 514년에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으로 짐작되는 아시촌에 처음으로 소경을 설치했으며 그 뒤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에 국원 소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권덕영 교수는 앞서 두 지역에 설치한 소경과 강릉, 즉 하슬라주에 설치한 북소경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슬라주의 중심이었던 그 지금의 강릉은 선덕왕대만 해도 뭐 국방의 요새이고 또 교통의 요충이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곳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경과 달리 이 하슬라주의 북소경을 만들었던 것은 다른 중원경이라든지 이런 소경은 복속민들을 옮겨다 놓는 그런 도시로
계획을 했는데 비해 가지고 이 북소경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국방과 교통의 요충이라는 그런 점에서 아마 이때 북소경을 만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촌과 구건의 경우 새로 복속한 지역에 소경을 설치하고 그곳에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하슬라의 경우 신라가 동해안 루트를 따라서 함경도 방면으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충지로 삼기 위해서 소경을 설치한 경우다. 권덕영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흥미로운 기사 한 줄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선덕왕 8년 7월에 동해 바닷물이 붉게 변하고 더워져서 고기와 자라들이 죽었다. 우리가 삼국사기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차 거론한 바와 같이 임금의 사망이라든가 내부의 반란 혹은 외부의 침입 등 국가적 불행이 닥쳐올 때 그것을 미리 암시하는 전조로서 천재지변의 기사를 그 앞에다 배치하는 것이 고대의 역사 기술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해바다의 물빛이 붉어지고 더워져서 고기들이 죽었다는 이 기사 앞이나 뒤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내용으로 봐서 동해바다에 적조현상이 일어났던 게 아닐까요? 이 기사 앞이나 뒤에는 별 다른 정치적 사건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게 적조였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는 역사를 해석할 적에 환경적 요인을 해석을 안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역사 연구가 급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요인, 인맥적 요인 이런 거는 많이 봤어도 환경적 요인을 안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역사가 인간의 그 행동이 환경을 넘어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숙 교수는 동해바다에서 물고기가 죽었다는 그 기사를 정치적 사건과 연결해서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자연현상 그 자체로 볼 필요도 있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서 권덕영 교수는 적조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분석합니다. 적조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정식해가지고 이제 산소를 없애고 해서 결국은 고기가 죽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이 사실 삼국사기뿐만 아니고 고려사에도 그렇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렇고 이와 비슷한 기록이 이 이때가 음력 7월인데 음력 7, 8월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요즘도 적조현상이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바닷물이 붉게 변했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보면은 아마 적조 현상으로 보는 게 마땅할 겁니다. 지금이야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만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는 멀쩡하던 바닷물이 불그스름하게 변하고 고깃대가 죽어서 떠오르는 현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유교에서는 이 천인가멍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보다도 통치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을 주고 다시 말하면은 임금이 그 하는 일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 징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게 천인가멍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의 자연 현상인 이러한 적조 현상도 정치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되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사회의 역사서술은 어떻게 보면 요즘 역사서술보다도 더 교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해바다에 그런 불길한 일이 일어난 것은 과인의 부덕의 소치요. 조정 대신들 역시 정사를 바로 피웠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요. 과인이 나라 곳곳을 순시할 대신들을 각 지방별로 임명할 터이니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살피도록 하시오. 굶주린 백성에겐 창고를 열어 구제해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옥에 갇힌 자가 없는지 살펴서 억울한 백성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생업에 종사하게 해야 할 것이오.
하시겠소? 그러니까 고대의 위정자들은 자연과학을 잘 모르긴 했지만 자연계의 이변이 발생하면 그것을 선정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으니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그 대처 방법이 더 슬기로웠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신라 젊은이들의 애국 유학에 대한 기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서도 승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인물들이 불법을 구하거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수나라나 당나라로 건너간 경우가 더러 있긴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는 내용은 선덕여왕 9년의 기사가 처음입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선덕왕 9년 여름 5월 왕이 신라의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시켜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때 당태종은 천하의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 학관으로 임명하고 국자감에 자주 행차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하게 하였으며 학생들 가운데 예기나 춘추 좌시전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능통한 자에게는 모두 관직을 주었다. 학사 1200칸을 증축하고 학생을 3260명으로 증원하였다. 이리하여 사방의 학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이때 고구려, 백제, 고창, 토번도 자제들을 보내 입학시켰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당나라의 국학에 학생들을 보냈고 지금 우리가 투르판이라고 부르는 고창 왕국과 요즘 분리독립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티베트 고원의 토번 왕조에서도 당나라의 국학에 학생들을 보내 공부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나라가 국학을 열어놓고 주변 여러 나라의 귀족 자제들을 데려다 입학시켰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권덕영, 김정숙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학을 정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여러 이른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오랑캐죠. 뭐 삼국이라든지 저기 티벳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하는 저 당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오랑캐들의 자제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교육시킴으로 해서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에 그 득화를 받을 오랑캐들을 불러들임으로써 당나라의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화 사상이죠. 중화 사상의 발로에 따라서 당태종이 이제 각지의 자제들을 보내서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중국은 자기네가 중화라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궁궐을 그 주변의 번국들이 와서 숙직을 서야 한다는 거죠. 그 본래 개념은 그건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숙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대표들이 오는 거예요. 대표들이 와서 명목은 숙직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물을 배우고 정보 통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부르는 거죠. 국학을 정비해 놓고 주변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공부하게 했던 당나라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정치 군사적으로 당나라의 도움이 절실했던 신라로서는 더군다나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죠. 서기 642년 7월 백제는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공하여 40여 개나 되는 성을 탈취합니다. 이때가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왕이 즉위하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한 달 뒤인 642년 8월 이번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아예 합동작전으로 신라의 서쪽 해안지대를 공략합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노린 곳은 당항성이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한꺼번에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당항성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냐? 아니 되겠다. 이 위급한 사실을 당나라에 알려야겠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당나라에 보낼 사절단을 준비시키도록 하라. 서쪽 변경의 성을 40여 개나 빼앗겼을 때도 담담하던 신라의 선덕여 왕이 고구려 백제 연합군의 당항성 공격 소식에 당황하여 부랴부랴 당나라로 사신을 파견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항성은
지금의 경기도 남양만에 있던 포구였습니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신라가 위에는 고구려가 있고 옆에는 서쪽에는 백제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당대의 가장 우수한 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나라거든요. 당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예를 들어서 연안해를 한다면 백제 연안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길로 간다면 고구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이 두 나라로부터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려면 외와 연결하거나 일본과 연결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뚫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만한 선진 그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라가 아주 그 성장하려고 하면서부터 신경 썼던 게 한강 유역을 뚫어내는 거 아닙니까? 신라의 소원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갈 해안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진흥왕 때 백제의 옛 땅이었던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오랜 수건을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를 띄워서 당나라를 오가는 해안 전진 기지가 바로 남양만의 당항성이었던 것이죠. 신라는 사실 이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길은 이 당항성밖에 없었거든요. 당항성만 차단을 하면은 신라가 중국과의 왕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 아마 이 당항성을 막음으로 해서 신라와 당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때 그러니까 선덕여왕 11년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당항성을 차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처지였는데 당항성마저 빼앗긴다면 그나마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하는 길마저 막히게 생겼으니 신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당항성을 빼앗겼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 걸 보면 고구려와 백제가 공격을 중단했거나 아니면 신라가 두 나라의 공격을 막아낸 듯 보입니다. 이번에는 신라와 백제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야성 전투의 전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실린 이 전쟁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성이 함락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대야성 도독이었던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 용석 등의 장수가 전사하였다. 그러니까 신라가 백제와의 대야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일대입니다. 이 대야성은 낙동강의 서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반듯하게 그어진 국경선은 없습니다만 국경의 요새 중에 바로 이 신라의 국경이고 아울러서 백제와 접경 지역이 바로 이 대야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야성은 여러 지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야성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만약에 이 대야성이 백제에게 빼앗긴다면은 신라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신라로서는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점에서 백제와 싸워 참패를 당했다는 점이 우선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나 이기고 지고 뺏고 빼앗기는 이야 병가지 상사일이겠으나 이 전투에서 누가 죽었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대야성의 성주였던 품석을 비롯한 4명의 장수들이 죽었다 했는데 바로 그 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백제가 대야성을 침공함으로 신라군이 패하여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도 남편 품석과 함께 전사하였다. 아마 김춘추는 딸을 지극히 사랑했던 모양인데 삼국사기에는 딸과 사위를 잃고 난 뒤에 김춘추의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춘추는 이 비보를 듣고 기둥에 기대 서서 종일토록 눈도 꿈쩍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윽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슬프도다.
사나이 대장부로서 내 기필코 백제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대야성 전투에서 딸 내외를 잃은 김춘추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결국 백제를 패망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견 과장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또 상당히 사실에 접근하는 그런 견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춘추라는 사람이 대야성 전투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아마 당나라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야성 전투가 있은 그 해에 고구려로 가서 이제 원병을 요청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일본으로 또 건너러 갑니다. 일본에 가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을 갔다 와서 아마 백제의 그 대야성 공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또 원병 요청 이야기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간 곳이 바로 이 당나라입니다. 단순 논리로 말하자면 김춘추의 적극적인 애교 활동으로 나당 연합 작전이 성사되었고 그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으니 결국 대야성에서 딸과 사위를 잃은 김춘추의 복수심이 백제 멸망을 불러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춘추의 사위 품석과 딸 고타소랑은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군에 잡혀서 비참하게 살해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품석과 함께 전사한 장수로서 대나무 죽자를 겹쳐 쓰는 죽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삼국사기 열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선덕왕 때 죽죽은 대야성 도독 김품석 휘하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선덕왕 11년 가을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 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앞서 도독 품석은 자신의 부하인 거밀의 아내가 아름다워 그녀를 빼앗은 적이 있었다. 거밀은 이를 한스럽게 여기고 있던 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거밀이 백제군과 내통하여 창고에 불을 지르니 성 안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백제군을 두려워하게 되어 성을 고수하지 못할 것 같았다. 마침내 품석의 보좌관인 아찬 서천이 성에 올라 백제 장군 윤충에게 말하였다. 만약 장군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성을 바치고 항복하겠습니다. 윤충이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서천이 품석과 여러 장병들에게 권고하여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죽죽은 이들을 제지하면서 말하였다. 백제는 말을 번복하는 나라이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윤충이 달콤하게 말한 것은 필시 우리를 유인하려는 계책입니다. 만약 성 밖으로 나간다면 틀림없이 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쥐새끼처럼 숨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는 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품석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성문을 열었다. 사절들이 먼저 항복하러 나가자 백제가 복병을 출동시켜 모조리 죽여버렸다. 품석은 나가려다가 장병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자기의 처자를 죽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하였다.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품석은 직권을 남용하여 남의 아내를 탐한 바람에 부하의 신뢰를 잃어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마지막 순간에도 용감하게 싸우자는 부하 장수 죽죽의 제의를 거부하고 항복을 하러 나갔다가 여의치 않자 제 손으로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자결을 했으니 썩 본받을 만한 장수는 못 되었으며 장렬한 죽음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딸과 사위의 죽음으로 분기탱천한 김춘추는 선덕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마마, 신은 고구려의 원병을 청하여 백제를 침으로써 원수를 갚을까 하옵니다. 좋다. 그리하라. 이렇게 해서 김춘추는 일단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나기에 앞서서 김유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난 그동안
김공과 한마음 한몸으로 나라의 팔다리 구실을 하며 지내왔소. 지금 내가 고구려에 들어갔다가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김공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김공이 만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나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궁궐을 짓밟아 버릴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장차 무슨 낯으로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겠소. 김공의 그 말을 들으니 든든하오. 자, 그럼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서 맹세합시다. 좋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청취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천암매부지간의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여동생 문희를 김춘추에게 시집 보내는 과정 등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살펴보기로 하죠. 어쨌든 김춘추는 김유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다음에 고구려로 떠납니다. 내가 계획하기론 60일 이내에 다시 신라로 돌아올 생각이오. 만일 이때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볼 기약이 없을 것이오.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은 대성 전투는 이렇듯 김춘추와 김유신이 장차 신라주정에서 맹렬한 활동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을 연결하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김춘추가 적극적으로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물론 그의 활동 방향이 당나라를 뚫어내는 거로 결정을 했지만 그 전에 바로 고구려를 또 가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고구려 갔다가 이제 당나라 갔다가 이런 식의 일을 하고, 김유신도 사실은 이 패전 이후에 경산 지역에 군주로 오게 됨으로써 군사적 실권을 자기 독자적으로 갖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원을 청하러 간 김춘추가 고구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김춘추가 고구려로 들어가니 고구려 왕은 연개 소문을 파견하여 김춘추를 맞아들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의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대왕마마, 이번에 온 신라의 사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가 온 것은 필시 우리 고구려의 형세를 염탐하기 위해서이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저자를 죽여 없애버림으로써 후환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고구려의 어떤 신하가 당시 고구려의 보장왕에게 이렇게 은밀히 말했다는데, 이 내용은 신라본기에는 올라있지 않고 김유신 열전에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김유신이 군사 지원을 요청하자 보장왕이 군사 지원의 조건을 제시하며 맞서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단판이 벌어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고구려의 실권은 연개소문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개소문과 김춘추 사이에 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제는 무도하여 큰 뱀처럼 잔악하고 큰 돼지처럼 욕심이 많아서 우리 신라의 강토를 침략하므로 우리 신라의 대왕마마께서는 대국인 고구려의 구원병을 얻어서 그 지역을 씻고자 하는 것이오. 백제를 치기 위해서 우리 고구려에게 군사 지원을 청하러 왔다, 이 말인가? 그렇소이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중령 이북의 땅은 본래는 우리 고구려의 땅이니, 그대들이 만일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기꺼이 군사를 내어서 도와줄 것이다. 아니, 나라의 땅을 어찌 신하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소이까? 소인은 우리 신라 대왕의 명을 받고 왔는데 어찌 사절로 온 사람을 위협하여 영토의 귀속 문제를 요구하시오? 뭐라? 여봐라! 저자를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해서 군사 지원을 청하러 갔던 김춘추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구원을 청하러 온 김춘추에게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풍기하고 단양 사이의 고개인 중령도 역시 앞에서 그 대야성이 요충지라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북쪽으로 뻗어 나가는 하나의 그 교통로로서 중요한 곳입니다. 이 땅도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는데 역시 신라가 빼앗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계소문이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주면은 구원병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내걸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김춘추의 제의를 거절하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로 볼 수 있는 거지, 김춘추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중령 땅을 되돌려 받으리라고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고구려 연계 소문으로서는 당나라와의 일대 격전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쪽의 강력한 세력인 백제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군사 지원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내세워서 신라의 청을 거절했던 것이죠. 한편 졸제 옥에 갇힌 김춘추는 비밀리에 그 사실을 신라의 김유신에게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김유신은 정예병사 3,0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일장연설을 합니다. 사람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것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몸을 바치는 것이 열사의 뜻이라 들었다. 대장부 한 사람이 죽기를 작정하면 100사람을 당할 수 있고 100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1000사람을 당할 수 있으며 1000사람이 죽기를 결심하면 10,000사람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진 재상이 다른 나라에 잡혀 구속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 고구려로 가자! 한편 옥에 갇힌 김춘추는 신라에서 가져간 청포, 즉 푸른 물을 들인 옷감 300보를 비밀리에 고구려 조정의 신하인 선도에게 뇌물로 제공합니다. 그러자 선도해가 술상을 차려들고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을 이렇듯 야박하게 대접을 하게 되다니 유감이요. 자, 마주 앉아 술이나 한 잔씩 나눕시다. 옥에 갇혀서 술잔을 기울이다니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소. 자, 한 잔씩 드십시다. 한데 그대는 정녕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버릴 참이시오. 어찌하면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구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르자 선도해라는 사람이 김춘추에게 엉뚱하게도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대는 일찍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소. 옛날에 동해바다 용왕의 딸이 심장병이 들어서 알아 누워 있었는데 의원의 말이 토끼의 간을 얻어서 약을 지었어야만 가히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바닷속에는 토끼가 없으니 거북이가 토끼를 데리러 무트로 나오게 되었지요. 거북이는 드디어 육지로 올라와 토끼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만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거북이가 토끼를 끼워서 용왕에게 데려가고 토끼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낼 참에 토끼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용궁 탈출에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토끼전, 별주부전 또는 수군가라고도 불리는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판소리로 불려져서 오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아, 조선 시대의 그 판소리들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어떤 그 전해오는 이야기 또는 모티브가 있었나 보다 하는 이야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기사였어요. 우선 그 별주부전에 대한 그 큰 거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고려 시대에 완성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이야기를 가미했다 뭐 이렇게 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는 아니고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면 이게 신하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김춘추는 몰랐냐? 그래서 선도회 고구려만 알고 있냐? 그런 건 아닐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가 판소리로 불려진 때는 조선 후기 때부터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사람들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조선 후기에 유행하던 이야기를 김춘추 이야기에 집어넣어서 기록했을 리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별주부전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주 오랜 옛날 삼국시대 당시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니 놀랄만하지 않느냐. 김정숙 교수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덕영 교수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구전설화에도 자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몇 군데 이거 비슷한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서 이제 토끼와 자라 이야기로 함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판소리로 나온 조선시대 것은 뭐 옛날에 이런 얘기를 모티브로 삼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뭐 김춘추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꾸몄던 아니면은 고려시대에 뭐 삼국사기를 쓰던 사람, 삼국유사를 쓰는 사람이 꾸몄던 어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이야기를 원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주부전 이야기는 거북귀자와 토끼토자를 쓰는 귀토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설화는 원래 고대 인도의 설화였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